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늦은 기상에 차를 한 잔 우렸습니다. 겨울이 채 끝나지 않아 바닥은 아직도 차가웠고 전기장판 위 이불자락에선 밤새 묵은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아침. 문득 폰을 열어보니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 딱 한 줄이 제 하루를 아니 제 마음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흔 이후 사람 공부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젠 정말 징글징글하네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순간 눈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그 문자를 몇 번이나 다시 봤습니다. 잘못 보낸 건 아닐까? 오해한 건 아닐까? 다른 사람에게 갈 메시지가 실수로 나에게 온 게 아닐까? 그런 착각도 잠시였습니다. 그 전날 제가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었습니다. 얘야, 애가 감기 걸렸다며. 죽이라도 끓여줄까? 오늘 시장 가려다 생각나서 뜨끈한 거라도 좀 먹여야지. 그 문자가 징글징글하다는 말의 이유였습니다. 처음엔 분노보다 당황이 컸습니다. 정말 너무도 어이가 없어서 문자를 들여다본 채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징글징글하다. 아니, 대체 뭐가 그렇게 징그럽다는 걸까요? 손주 감기 걸렸다길래 평소처럼 끓여주던 미음 대신 정성 들여 닭죽을 끓여서 한번 가져다 줄까 했던 거였는데요. 며느리는 그걸 부담이라 여겼나 봅니다. 그냥 애 핑계 삼아 내 손길이 싫었던 걸까요? 그런데 더 마음 아팠던 건 그 문장의 말투였습니다. 정말 징글징글하네요. 정말이라는 단어, 그거 하나에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불편함이 다 터져나왔다는 걸 저는 직감했습니다. 그 순간 이 집의 공기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여기 내가 몇십 년을 살아온 집인데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요? 멀리서 라디오 소리가 들렸고 거기선 가족에 관한 따뜻한 노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이 목소리가 노래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 가사 한 줄이 제게는 칼처럼 꽂혔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처음 그 아이가 우리 집에 인사하러 왔을 때 고개 숙여 인사하던 모습. 어머니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해요. 그 말도 거짓이었을까요? 그땐 웃으며 말했죠. 그래, 우리 딸이나 다름없지. 그렇게 딸처럼 명절상도 같이 차리고 아이 낳았을 땐 병간호도 하고 밤새 손주 보며 허리 삐끗해도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징글징글하다니요. 그 문자 뒤엔 마침표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싸늘했습니다. 정말 징글징글하네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제발 좀 그만 하세요. 이게 저에게 하는 말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혼잣말을 내뱉으며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놨습니다. 찻잔 속에 남은 홍차도 문득 쓰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그 문자를 받아들고 저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의 제 위치를 정리했습니다. 아들 엄마로도 손주 할머니로도 아닌 그저 징글징글한 사람으로. 그 문자를 받은 뒤 저는 딱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이제 먼저 연락하지 말자. 그 집엔 가지 말자. 손주 걱정도 간섭도 하지 말자. 그리고 무엇보다 기대하지 말자. 사람이 기대를 접는 데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단 문자 한 줄이면 충분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 아침 이후로 며느리와의 그 문자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 이후 제 연락에 답을 하지 않았고 전화도 톡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손주가 감기라길래 걱정되어 죽이라도 끓여보내겠다 했던 게 그렇게까지 불쾌한 일일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엔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자존심이 상했고요. 하지만 그보다 더 컸던 건 혹시라도 아이가 아픈데 정말 챙김이 부족하진 않을까? 그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참다 그 아이들 집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잘하는 짓인가? 아들 없을 때 가면 또 괜히 더 오해 사는 건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서니 다른 생각이 다 사라졌습니다. 내 손엔 따끈한 죽이 담긴 보온병이 들려 있었고 주머니에는 손주 입맛 맞추려고 챙긴 김가루 작은 도시락통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그 아이 어릴 적도 이렇게 챙겼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 엄마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밥도 간식도 모든 걸 혼자 다 해냈습니다. 손주를 볼 때면 그 아이 어릴 적이 겹쳐 보였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손이 나가고 마음이 나가고 정이 갔던 겁니다. 그게 죄라면 죄였겠죠.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벨이 울렸고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눌렀고 다시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 안에서 휴대폰 진동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철컥하고 문이 아주 조금 딱 반쯤 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입술을 꾹 다문 채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좀 예고도 없이 오지 마세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얘야, 애 걱정돼서 왔다. 죽 끓여놨으니까 먹이기나 해라. 저는 그저 늘 그랬던 것처럼 그저 애 걱정 하나로 움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제 손에 들린 보온병을 밀어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살짝이 아니라 거의 밀쳐내다시피. 그리고 그 다음 말. 솔직히 어머니가 자꾸 이러시는 거 저한텐 스트레스예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확히는 가슴 위로 얼음 조각이 한 덩어리 딱 하고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저는 물었습니다. 진심으로. 그 아이는 작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애 보는 방식도 너무 다르고요. 저희 방식이 있는데 자꾸 끼어드시니까. 솔직히 저희도 숨이 막혀요. 우리 방식? 끼어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십 년 전 어린 아들이 밤마다 열이 올라 찬 수건을 얹고 울음을 달래던 그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난 방식 같은 걸 고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마음뿐이었죠. 그랬던 나를 이제 와서 방식이 다르다, 끼어든다, 스트레스다라고 말하다니. 그 아이의 말끝을 기다렸다. 저는 웃었습니다. 웃기다기보단 허무했습니다. 그래, 끼어든다. 징글징글하다. 아주 말을 곱게 한다. 그 아이는 그 말이 불쾌했는지 눈을 살짝 치켜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나오시면 대화가 안 되죠, 어머니. 감정적? 그 말에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참고 얼마나 눌렀는지 그 아이는 몰랐습니다. 그걸 감정적이라 부르다니. 이제는 참은 사람이 불편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세상인가 봅니다. 됐고 문이나 닫아라. 내 손주 죽이나 잘 챙겨 먹이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짧고 무심했습니다. 철컥. 제 옆에 놓인 보온병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손에서 식어가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가방 속에서 죽통이 한 번 쓰러졌고 봉지에 담아간 김가루 봉투가 터져 가방 안이 다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걸 주워 담으며 저는 문득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끼어든 사람이었나? 내가 뭘 그렇게 숨막히게 만들었나? 나 그렇게까지 불편한 사람이었나? 그 길 위에서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가 아니라 남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는 그저 내 아들의 아내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만든 밥도, 내가 세탁한 수건도, 내가 담근 김치도 결국은 그 아이에겐 누군가의 간섭일 뿐이었겠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참 동안 두 손엔 가벼운 죽통만 들려 있었지만 가슴은 쇳덩이 몇 개를 얹은 듯 무거웠습니다.
창밖엔 비가 내렸습니다. 빗소리마저 유난히 서럽게 들렸습니다. 그렇게 문이 닫혔습니다. 며느리는 말없이 문을 닫았고 그 철컥하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힘도 없이. 그리고 현관문 앞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이 제 생일이라는 걸요. 아무도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폰 화면은 조용했고 톡도 문자도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그랬습니다. 손주가 그려준 그림에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그 문구 하나에 웃음이 터졌었고 아들이 보내온 짧은 문자 한 줄에도 그래도 날 잊진 않았구나 하며 따뜻해졌죠. 그런데 올해는 정말로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몰라준 척한 걸까요? 그게 더 아팠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한참 동안 국거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역을 꺼냈습니다. 차가운 물에 불린 미역은 예전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이 느려졌는지 시간이 더 느려졌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마늘을 다지고 참기름을 두르고 국간장을 넣고 쇠고기를 볶아 미역을 넣고 그렇게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불 앞에 서 있는 동안 눈물이 나왔습니다. 뜨거운 김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너무 오랜만에 혼자 생일상을 차리려니 서러워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식탁에 국을 올리고 김치 한 접시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식탁 위엔 숟가락 하나, 그릇 하나, 젓가락도 하나뿐이었습니다. 조용히 한 수저 떠봤습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았지만 어쩐지 먹히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손주 사진이었습니다. 생후 200일쯤 되었던가요? 하얀 한복 입고 작은 꽃 신시는 그 사진을 보며 저는 정말 많은 날을 버텼습니다. 그 아이가 있어서 살 수 있었고 그 아이를 위해 아무 말 없이 주방에 선 날일 수도 없었죠.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래, 생일에 혼자 국 끓여 먹는 것도 이 나이쯤 되면 자연스러운 일이지. 작게 중얼이었습니다. 그때 방 한 구석에 쌓여있던 선물 포장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준비해둔 손주 선물이었습니다. 감기 걸렸다 해서 따뜻한 잠옷이랑 실내화 그리고 학습지 몇 권을 넣은 선물이었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무리 바빠도 전해줘야지 하고 다짐했던 그 선물이 이제는 방 한 구석에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쓸쓸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상자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이건 줄 곳이 없네. 이젠 줄 사람이 없네. 그 순간 한 가지가 또 떠올랐습니다. 작년 생일이었습니다. 그땐 며느리가 케이크를 사왔었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오기 전 둘이서 조용히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납니다. 어머니, 이젠 저도 애 키우다 보니까 어머니가 참 대단하셨단 생각 들어요. 그래, 너도 힘들지. 네. 애 키우는 거 진짜 쉽지 않네요. 그때 그 아이의 눈엔 진심이 비쳤습니다. 그 아이가 그 말을 했던 입으로 징글징글하다. 스트레스다. 그렇게 바뀌기까지 도대체 무슨 시간이 흐른 걸까요? 아니, 그보다 내가 뭘 그렇게 망가뜨렸던 걸까요? 조용히 그날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미역국은 반 이상 남았고 그릇도 설거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냉장고에 넣어뒀습니다. 내일도 먹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라디오에선 익숙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젠 내 생일도 내 삶도 내가 챙기자. 누구 바라보며 살지 말고 누구한테 기대려 하지도 말고 이제 나부터 챙기자. 그날 밤 저는 아주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은 조금은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아이들 덕분에 내가 나를 다시 챙겨야겠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그날 저는 조용히 제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수자야. 잘 버텼다. 이제 너한테 잘해줘라. 그리고 그렇게 제 생일이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하지만 나를 되찾는 날로 며느리의 전화는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그 아이와 마지막으로 말다툼 비슷한 걸 한 지 며칠 지나고 저는 스스로 마음을 정리하고 있던 참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 이름이 휴대폰에 떴습니다. 처음엔 받지 말까 했습니다. 이 전화 역시 또 다른 짐이 될 것 같아서요. 하지만 손가락이 저보다 먼저 반응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아버님 기일 다가오는데 음식은 좀 도와주실 수 있죠? 도움? 그 말이 낯설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저더러 징글징글하다 숨막히게 한다고 했던 그 아이가 이젠 도와달라니요. 순간 가슴 한복판에 불씨가 일었습니다. 징글징글한 사람이 뭘 또 도와주나?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그 차분함이 더 날카로웠겠지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 뒤로 며느리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그건 그냥 제가 예민해서 실수한 거예요. 실수라. 실수? 그날은 문도 안 열어주더니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손에 죽통을 들고 며느리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다 그 차가운 얼굴과 싸늘한 말투에 돌아서야 했던 그 순간이요. 그 아이는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자꾸 그러시면 아들이 곤란해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 아니라 그냥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곤란한 건 나겠지. 니들은 내 집에서 살면서 날 손님 취급했고 애한텐 나를 너무 피곤한 사람이라고도 했더라. 그 말에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 숨죽이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게 그냥 아이 앞이라. 그만해라. 이젠 나도 준비할 거 다 했다. 전화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끄는 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가 말을 잇지 못하고 스스로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주 많은 걸 정리했습니다. 밤마다 생각났습니다. 그 아이와 처음 만났던 날 인사 오겠다며 고운 원피스를 입고 와 어머니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했던 그 웃음. 그 웃음이 이렇게 가짜였나 싶었습니다. 그 아이가 손주를 낳았을 때 제가 얼마나 밤을 새며 도와줬는지 그 아이는 알까 모르겠습니다. 잠든 아이 옆에서 며느리가 잠든 틈에 빨래를 돌리고 아들이 없는 사이 산후 마사지도 해주고 손목이 아파 파스 붙인 게 얼마나 많았는지 그 모든 걸 그 아이는 간섭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이 아이는 나를 도구로만 보는구나. 자기 남편의 엄마로, 자기 손주의 유모로, 명절에 음식 해주는 사람으로, 기일에 상차림 해주는 조력자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구나. 며느리의 전화는 결코 화해의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이들의 익숙한 방식이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는 일해주세요. 였고 죄송했어요. 는 이번만 봐주세요. 였으며 아들이 곤란해요. 는 당신이 희생하세요. 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하나 마음속에 메모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날 문을 안 열어줬던 며느리, 죽통을 밀어낸 손, 스트레스예요라던 표정, 피곤한 사람이라던 말, 그리고 오늘의 도와주세요. 그 5줄로 제 결심은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미안하단 말도, 그 어떤 회유도 절대 내 마음을 흔들 수 없을 거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 옛날 앨범을 꺼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신혼여행 다녀와서 찍은 사진, 손주 100일 사진, 집 앞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사진. 그 사진 속 웃음들이 이젠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사진 속 나는 늘 뒤에서 웃고 있었고 그 앞엔 내리사랑만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이젠 그 웃음을 걷어낼 때가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밤 저는 마지막으로 제 통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아이들은 알게 될 겁니다. 어머니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상처받았고 이제 어떻게 결정했는지를 말이죠. 그날 이후 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감정적으로 폭발한 것도 눈물 흘리며 하소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손으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갔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법률사무소였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노무법률 상담소였죠. 젊은 여자 변호사가 제 얘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며느리가요? 집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징글징글하다고요? 그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집 명예 누구 겁니까? 제 겁니다. 제 이름으로 돼 있어요. 애들 전입신고도 안 돼 있고요. 그냥 말만 하고 얹혀 사는 거죠. 그 말을 들은 변호사는 즉시 말했습니다. 그러면 무상점유 상태입니다. 정식 계약서 없고 전입도 안 돼 있고 게다가 거주 허락 받은 기록도 없으면 명백히 불법 점유에 해당될 수 있어요. 퇴거 요청 가능하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마음속에서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럼 그 요청 해주세요. 공식적으로요. 며칠 후 정식 퇴거 요청서가 작성되어 발송되었습니다. 내용 증명까지 첨부해서 아들 앞으로요. 그 문서를 받은 아들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보고 나가라고? 그 목소리는 당황했고 믿지 못하겠다는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 내 집에서 나가라. 아들이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저는 먼저 끊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말도 변명처럼 들릴 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계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던 아들 휴대폰 요금, 인터넷 요금, 손주 교육비, 가정용 보험료, 그 외 잡다한 자동이체들. 무려 12개였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며 모두 정지 신청을 넣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전부 가족 계정이네요. 끊으면 생활에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내 생활은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쪽이 불편하겠죠.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 제 발걸음은 이상하게도 아주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족 카드. 며느리에게 준 적은 없지만 그 카드가 손에 들어가면서 생활비 결제, 장보기, 명절 쇼핑 등에 자주 사용됐던 걸 알고 있었죠. 바로 정지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처음부터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 애도 있는데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차분히 그리고 정확히 말했습니다. 내 핑계 대지 마라. 그 애한테 죽도 못 먹이게 막은 게 누군데. 순간 말이 뚝 끊기더군요. 저는 이어 말했습니다. 걔 감기 걸렸을 때 내가 손수 끓인 죽. 문 앞에서 거절한 사람. 누구더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넌 내 아들 아내일 뿐이야. 가족은 아니었지. 내가 착각했지. 통화를 끊고 나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화를 내서가 아니었습니다. 눈물이 나서도 아니었고요. 처음으로 나를 위해 제대로 말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 불을 꺼두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손끝엔 더 이상 떨림이 없었습니다. 나를 위한 일, 나를 지키는 일이란 결국 이렇게 작고 조용하게 시작되는 거였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단호하게 말한 그 한 줄. 내가 착각했지. 그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내 지난 인생에 대한 정리였습니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은 걸 주고 너무 적은 걸 받으며도 스스로를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걸 이제야 바로잡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거실 장식장 가장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긴 오래전 아들 이름으로 잠깐 만들어줬던 통장, 과거 며느리가 부탁해서 해줬던 사인들, 보험 서류 사본, 공과금 이체 내역이 다 있었습니다. 그 모든 걸 꺼내 하나하나 찢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 서류가 찢기는 그 사각사각 소리가 그렇게 통쾌하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건 복수도 분노도 아닌
진짜 정리였습니다. 결국 아들 부부는 집을 떠났습니다. 짐을 싸던 날도, 이사 트럭이 골목에 서 있던 날도 저는 한 번도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누가 나갔는지, 무슨 얼굴로 나갔는지, 아이가 울었는지 이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이사를 가고 며칠 뒤 SNS에 글을 하나 올렸더군요. 지인이 캡처해서 보여줬습니다. 시가와 단절하니 비로소 숨통이 트인다.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되는 느낌. 그 글을 읽는 순간 처음엔 심장이 철렁했지만 곧바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단절은 내가 먼저 했어야 했는데 나는 너무 오래 참고 너무 많이 견디고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 글 아래엔 잘하셨어요. 시댁은 거리두기가 답입니다. 하는 댓글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고 거기에 좋아요를 누른 며느리의 사진엔 어딘가 초췌한 하지만 억지로씩 웃고 있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며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 웃어라. 네가 그렇게까지 단절하고 싶었던 사람은 적어도 널 위해 미역국 끓이던 사람이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와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고 손주의 소식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것이 전처럼 쓰라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살면서 포기해야 편해지는 게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 오는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낯선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기 전까지는 누가 왔는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거기엔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젖은 머리와 구겨진 셔츠, 그리고 다 젖은 운동화. 그 모습이 낯설 만큼 작아 보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땐 내가 너무 몰랐어. 순간 온갖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반가움, 서운함, 애틋함, 그리고 한 줌의 분노.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을 눌러내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건 내 사정이고 난 이제 조용히 살란다.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너도 이젠 네 방식대로 살아.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서 있다. 돌아서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예전엔 분명히 저 아이가 내 아이였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제 하루는 참 조용했습니다. 눈 뜨고 라디오 틀고 차 한 잔 우려 마시고 혼자 시장에 가고 혼자 저녁을 지었습니다. 이전과 다르지 않았지만 딱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 그 조용함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누구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누가 내 마음을 짓밟을까 불안할 일도 없고 애써 웃지 않아도 되는 나날. 그 조용함이 언젠가부터 나를 안아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요즘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름을 부릅니다. 수자야, 오늘도 잘 살아보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이제는 누군가에게 어머니가 아니어도 괜찮고 누군가에게 시어머니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나로 살아가는 것. 그걸 이제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날의 문자를 떠올립니다. 이젠 정말 징글징글하네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 문장이 그땐 날 무너뜨렸지만 이제는 날 세운 문장이 되었습니다. 그 말 덕분에 나는 나를 되찾았고 내 온기를 다시 안았고 내 삶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떠났지만 나는 그제야 비로소 나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 말 한 줄이 때로는 상처가 되고 때로는 이별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이별 끝엔 나라는 사람이 조용히 단단하게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문자는 상처였지만 동시에 내가 나를 지켜낸 출발점이었습니다. 오늘도 마흔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